지금까지 우리는 변화량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인 속도,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존되는 에너지 양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고리계에서 전체 에너지는 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동안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는 계라는 모형에 기초한 개념과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익숙한 개념인 힘과 오늘 새로 학습할 에너지라는 개념의 관계를 알아보고 계에 존재할 수 있는 몇 가지 형태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원리를 기반으로 뉴턴의 법칙으로 풀기에는 난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강 계의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고리계에서 보존되는 에너지 보존에 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에너지가 계 내부나 외부로 전달되는 방법 또는 계 내부에서 변환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 모형의 문제를 적용하기 전에 계를 정의하고 주위 환경에 어떤 힘이 계에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살펴보며 계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형태인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존력과 비보존력에 대해 학습하고 간단한 분석 모형을 통해 에너지가 계의 내부나 외부로 전달되는 방법 또는 계 내부에서 변환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모형에서는 우리는 우주의 작은 한 부분, 즉 계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그 계를 제외한 우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모형을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계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유효한 계는 다음 4가지의 접근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특정한 계가 무엇이든 간에 계의 경계라는 가상한 면이 있는데 이 면은 우주를 계와 그 계를 둘러싼 환경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빈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보면 그 물체를 계로 정의하게 되고 물체의 표면을 계의 경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도, 가속도, 힘과 같이 지금까지 사용한 거의 모든 용어들은 물리학에서도 일상생활에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일상적인 의미와 현저하게 다른 용어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 바로 그 예가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체는 직선상에서 위치가 변하는데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이 변위의 방향과 일정 각도를 이루며 작용하고 있습니다. 힘이 계의 한 일을 다음 수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계에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하는 주체가 계의 한 일은 힘의 크기, 힘의 작용점의 변이 크기, 그리고 힘과 변이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으로 정의하도록 합니다. 일에 대한 정의와 일상생활에서 이해하는 용어로서의 일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무거운 의자를 5분 동안 들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5분 뒤 지친 팔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의자에 엄청난 양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물리적 정의에 따르면 변위, 즉 델타 R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자에 가한 힘이 물체의 위치를 바꾸지 못하여 물체의 한 일은 0으로 정의가 됩니다. 주어진 식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점의 변위에 대해 수직이라면 그 힘이 한 일은 0이라는 것입니다. 즉, 힘과 변이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경우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힘을 가하는 주체가 계의 한 일은 0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물체의 수직 항력이 한 일과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두 힘 모두 변이 되어 수직이고
방향축에 대한 두 힘의 성분값이 0이기 때문에 모두 0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항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1의 단위는 단순히 힘의 길이를 곱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의 SI 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 단위의 조합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줄이라는 고유한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일은 에너지의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있어 에너지라는 것은 낯설고 모호한 정의인데요. 에너지라는 것은 보존되는 물리량이라는 것 이외에 달리 정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겠습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과정이 일어날 때 에너지는 개의 경계를 넘어 전달되게 됩니다. 만약 1W가 개에 더해진 1이고 W가 양수라면 에너지는 개로 전달될 것이고 W가 음수라면 에너지는 개로부터 주위 환경으로 전달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면 이 상호작용은 개의 경계를 통한 에너지의 전달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정리한 일에 대한 정의는 힘과 변이 벡터가 조합을 이루므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는 간편한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의의 두 벡터 A와 B의 스칼라 곱은 두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 사이의 각 세타의 코사인의 곱수로 정의되는 스칼라 양이 되겠습니다. 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스칼라 곱의 성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는 스칼라 곱을 정의할 때 사용된 두 벡터와 그리고 사이의 각 세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벡터 B의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은 벡터 A에 대한 벡터 B의 사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칼라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스칼라 곱은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 또한 만족하겠습니다. 스칼라 곱은 두 벡터가 수직이면 0, 평행하여 같은 방향을 향하면 단순한 절대값의 곱으로 표현되며 만약 두 벡터가 평행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이라면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180도가 될 경우 코사인 180도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가 붙게 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강에서 정의한 단위 벡터 I, J, K는 각각 양의 X, Y, Z축의 방향을 향합니다. 따라서 스칼라 곱의 정의에 따라 이들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한 스칼라 곱은 두 벡터를 각각 성분 벡터의 형태로 표현한 뒤 스칼라 곱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성분에 대한 단순 곱의 값을 더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의 작용을 받아 X축으로 움직이는 입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빨간색 곡선은 처음 위치 XI에서 나중 위치 XF로 이동하는 입자에 작용하는 변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매우 작은 델타 X만큼의 변이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작은 구간에 대해서 힘의 X 성분인 Fx는 근사적으로 일정할 것입니다. 이 작은 변이에 대하여 이 힘이 한 일은 그림에서 색칠된 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해준 값이 될 것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극한 개념을 도입하면 결국 입자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움직일 때 변하는 힘의 성분이 한 일은 정확히 그 구간에서의 적분값과 일치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위치에 따라 힘이 변하는 통상적인 물리계의 모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평이며 마찰이 없는 면 위에 용수철에 연결된 이 물체는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 즉 평형 상태에서 작은 거리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평형 상태에 대한 물체의 위치이고 K는 용수철 상수라고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용수철을 느리거나 압축시킬 때 필요한 힘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X에 비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용수철의 힘에 관한 이 법칙을 우리는 후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xmax의 위치까지 움직이도록 용수철을 압축한 후 놓으면 물체는 -xmax로부터 0을 지나 +xmax까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바꾸어 -x의 max까지 되돌아가므로 왕복 진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만을 개라고 정하고 위치 -xmax에서 0까지 용수철 힘이 물체의 한 일을 계산해 보면 주어진 구간에서의 후크의 법칙 수식을 부정적 분함값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림에서 표시된 삼각형의 넓이로 -x의 max에서 0까지의 변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밑변은 x의 max 값이고 높이는 k 곱하기 x의 max 값이므로 넓이는 2분의 1 k의 xma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는 후크의 법칙에 관한 수식을 적분으로 구한 용수철이 한 일과 일치하겠습니다. 개의 경계를 넘어 에너지가 전달될 때 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양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개의 일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는 개의 속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체를 밀면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로 바뀌는 상황을 살펴보고 개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첫 번째 형태인 운동 에너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물체로 이루어진 다음 그림에서의 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는 오른쪽 방향의 R자임에 의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변이를 얻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물체는 가속도 a를 얻게 되며 물체의 움직이는 변이가 델타 r이라고 한다면 외부 R자 힘이 물체의 한 R자 1은 다음 박스와 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이용하고 다음의 연쇄법칙을 적분에 활용하면 다음 박스와 같은 R자 힘이 질량 m인 입자의 한 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양으로 특별히 운동에너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R자 힘이 입자에 작용할 때 한 일은 입자의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자를 개로 정의한다면 입자의 일을 함으로써 이 개에 저장된 에너지 양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 에너지는 공간에서 개의 운동을 나타내는 특별한 형태의 운동 에너지로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 식은 중요한 결과이며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어떤 개의 일이 가해지게 되고 개의 유일한 변화가 구속 요소의 속력이라면 개에 대한 R자 1은 수식에서 표현한 것처럼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개의 한 R자 1이 양수이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되어 개 내부로 에너지가 전달되며 R자 1이 음수이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에너지가 개 밖으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단지 개의 처음과 나중 배열에만 관계하고 개의 구성 요소가 따르는 구체적인 경로와는 무관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를 일반적으로 정의하였으나 외력을 받는 한 개의 입자나 물체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개의 입자나 물체로 구성된 개에서 그 입자나 물체들이 내력에 의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의 운동 에너지는 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의 운동 에너지의 대수적인 합과 같겠습니다. 중력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책과 지구로 된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책을 높이 델타 R로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외력이 개의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은 에너지의 전달이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개의 한 일은 개의 에너지 증가로 나타내야 하며 책은 일을 하기 전에 정지 상태이고 일을 한 후에도 정지 상태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개의 에너지 변화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이외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책을 들어 올린 후 놓게 되면 원래 위치 YI로 낙하하게 될 텐데요. 이때 책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그 에너지는 책을 들어 올릴 때 한 일에서 온 것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개에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고 이것은 책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책을 놓기 전에 이런 에너지 형태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지표면 위로 특정한 위치에 놓인 물체와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지표면으로부터 처음 높이 yi에서 나중 높이 yf까지 들어 올리는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물체를 가속도 없이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경우 들어 올리는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크기가 같으며 이때 물체는 평형 상태에서 등속 운동하는 입자로 오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체가 위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외력이 개한 일은 위로 작용하는 힘과 위 방향의 변이의 곱과 같겠습니다. 즉, 다음 박스의 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개에 작용하는 힘은 들어 올리는 힘뿐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개의 한 R자 1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는 일에 의하여 개로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는데 개의 에너지 변화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이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력 위치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1과 운동 에너지와 같이 스칼라양이며 지표면 근처의 물체에만 유효하겠습니다. 물체와 지구계의 한 일은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들어 올리거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따라 같은 높이까지 밀어 올릴 때 한 일과 같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력이 연직 및 수평 성분을 모두 가진 변이에 대하여 한 일을 계산함으로써 다음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개가 갖고 저장할 수 있는 세 번째 종류의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책이 무거운 탁자의 표면에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움직이다가 마찰력에 의하여 멈추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찰이 있는 표면에서 미끄러질 때 일상 경험으로부터 아마도 책이 미끄러진 후 책과 책상 표면이 다소 따뜻해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과 책상 표면으로 이루어진 개를 생각하면 책의 운동 에너지는 두 표면을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개의 온도와 연관된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며 이 경우 표면에 작용한 일은 개로 전달된 에너지를 나타내겠지만 그 에너지는 개에서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가 아닌 내부 에너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개의 그림은 앞서 무거운 탁자 표면 위에 있는 책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에너지 막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책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개의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의 내부 에너지는 0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마찰력 때문에 책이 느려지면서 내부 에너지로 변환된 운동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책이 멈춘 후에 운동 에너지가 0이고 개에는 내부 에너지만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 빨간색 전체 에너지 막대는 변하지 않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책이 멈춘 후 개의 내부 에너지는 처음에 개에 있는 운동 에너지와 같으며 이것은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물체가 연직으로 떨어지거나 마찰이 있는 경사면을 미끄러지는 것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체의 높이 변화입니다. 그러나 경사면에서 마찰에 의한 내부 에너지로의 에너지 변화는 물체가 미끄러지는 거리에 매우 의존하게 되는데요. 경사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포텐셜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변환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력이 한 일은 경로에 따른 차이가 없겠으나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로 의존성은 힘을 보존력과 비보존력으로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방금 살펴본 힘 중에서 중력은 보존력이고 마찰력은 비보존력이 되겠습니다. 보존력은 다음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점 사이를 이동하는 입자의 보존력이 한 일은 이동 경로와 무관하며, 둘째, 닫힌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입자의 보존력이 한 일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힘은 비보존력이 되겠습니다. 비보존력이 한 일은 경로에 의존하게 되며 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하며 다음 색박스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에너지가 개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너지 보존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에너지 접근법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입자로 모형화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체를 개로 선택하게 되면 이런 간단한 상황이 비고립계 모형의 첫 번째 예가 될 것입니다. 이 예에서 개와 환경이 서로 작용하는 시간 간격 동안 에너지는 개의 경계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많은 물리 문제에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는 비고립계의 에너지식을 적용한 첫 번째 예가 되겠습니다. 이 정리의 경우에서는 개와 주위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은 외력이 한 일이고, 이에 따라 개 내부에 변화하는 양은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접근법의 핵심은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 항상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보존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실험으로 입증되어 왔고, 이것을 위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실험의 결과도 없기 때문에 개의 전체 에너지가 변한다면 그 이유는 여러 에너지 전달 방법 중 하나의 형태로 에너지가 개의 경계를 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물리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립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계에서는 개의 경계를 넘는 어떤 방식의 에너지 전달도 없겠습니다. 먼저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책과 지구개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책을 들면 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며 이 에너지는 외력이 책을 들면서 개의 한 일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책을 들어 올렸다가 바로 그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은 책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과 지구개는 주위 환경과 더 이상 상호작용을 하지 않게 되며 책이 떨어지면서 책만의 운동으로 인하여 개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며 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개가 고립계이기 때문에 고립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책이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초기 속력은 0이 될 것입니다. 책이 지구로 낙하하면서 책과 지구계는 포텐셜 에너지를 잃고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며 이때 두 종류의 에너지의 합인 전체 에너지는 떨어지는 매 순간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개 내부에서 작용하는 비보존력이 있다면 이 힘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게 되고, 고립계 내부에서 작용하는 비보존력이 있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겠지만 개의 전체 에너지는 보존될 것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표면이 거친 책상 위에서 마찰력에 의해 감속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힘과 변이가 존재하므로 마찰력은 책에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는 입자로 모형화가 가능한 입자나 물체에 대해서 유효하겠으나 마찰력이 존재할 때는 마찰력이 한 일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는 개에 유효하지 않더라도
뉴턴의 제2법칙은 여전히 유효하여 표면 위에서 미끄러지는 책처럼 변형이 없는 물체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 제2강에서 정의한 단위 벡터 i, j, k는 각각 양의 x, y, z축의 방향을 향합니다. 따라서 스칼라 곱의 정의에 따라 이들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한 스칼라 곱은 두 벡터를 각각 성분 벡터의 형태로 표현한 뒤 스칼라 곱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성분에 대한 단순 곱의 값을 더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1과 운동 에너지와 같이 스칼라 양이며 지표면 근처의 물체에만 유효하겠습니다. 물체와 지구계의 한 일은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들어 올리거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따라 같은 높이까지 밀어 올릴 때 한 일과 같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력이 연직 및 수평 성분을 모두 가진 변이에 대하여 한 일을 계산함으로써 다음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에너지가 개 내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에너지가 개의 내부나 외부로 전달되는 방법 또는 개 내부에 변환되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운동 에너지가 개의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는 예시를 학습하였습니다. 분석 모형을 통해 설명드린 비고립계, 고립계, 그리고 비보전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한 연습은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며 제4강 개의 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